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슬라이드 쇼로 보는 서양 고대의 흐름 파악하기 선생님하고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서양 고대란 그리스와 로마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는 어떤 전개로 또 발달을 해왔는지, 또 로마 제국은 또 어떤 전개 과정을 거쳤는지를 선생님하고 간략하게 확인해 본다 라고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리스 이야기할 때요. 자, 어떤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느냐면요. 미케네 문명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한테는 트로이 전쟁을 치렀던 요 시기로 알려져 있을 겁니다. 그리스 로마시나 여러분이 만화나 뭐 여러 가지 책 이야기를 통해 들었다면 요 시기를 뜻한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이 시기는 일반적으로 상무적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자, 말이 어렵죠. 그냥 뭐 공격적이고 뭐 전투적이었다 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그냥 여러분 간략하게 한번 확인을 한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본격적으로 그리스 세계입니다. 자, 그리스 세계는 폴리스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도시국가라고 하죠.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그리스 세계는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여러 가지 국가가 분립이 되면서 또 이제 분열된 세계의 모습이 나타나냐? 자, 이유는 지형에 있습니다. 산지가 많기 때문에 하나의 국가가 등장하기 힘든 형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하나의 동족 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올림피아 제전으로 표현이 됩니다. 현재 올림픽의 기원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물론 지금 도쿄올림픽이 2020년도에 이제 열리기로 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최가 되지 않고 있는데, 어쨌거나 여러분이 여기서는 그리스 세계는 분열되었지만 동족 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확인을 해주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자, 그리스 세계를 볼 때, 자, 어떤 국가가 폴리스로 일반적으로 보여 있느냐? 자, 두 가지 국가를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아테네입니다. 자, 아테네는요, 일반적으로 민주정치, 민주주의가 발달했던 국가고요. 솔론, 페이시스, 트라토스, 클레이스테네스, 페리클레스의 순서로 민주정치가 발달을 하게 되죠. 솔론 때는 금권정을 실시해서 귀족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었고요. 페이시스, 트라토스 때는 참주정이라고 해서 약간 독재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클레이스테네스 때는 부족제를 개편하는 데모스가 등장을 했었고요. 페리클레스 때는 민주 정치의 꽃, 전성기로서 도평 추방제를 실시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와 달리 이제 스파르타는 완전 억압적이었죠. 군국주의를 시행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예견을 해볼 수 있는 건 두 국가의 성향이 달라서 충돌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는요, 힘을 합해서 다른 국가와의 그 경쟁 관계를 극복합니다. 자, 바로 아케메네스 페르시아가 이제 그리스 세계를 이제 침공하게 되는데 이것을 잘 막아내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 300의 모습에서 여러분이 그리스 세계의 모습을 정확하게 한번 떠올려 볼 수 있는 거죠. 이미지로요. 자, 그 다음에 볼 부분은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입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아테네하고 스파르타라고 하는 국가의 지향점이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는요, 이제 그리스가 그 페르시아의 전쟁 과정에서 승리하는데 아테네가 많은 기여를 합니다. 때문에 다음에 또 페르시아나 이민족의 침입을 막아내기 위해서 델로스 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아테네가 이 동맹을 주요해서 이끌게 되는데, 자, 문제는 이것이 전쟁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아테네 개인의 기금, 재정적인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반발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스파르타를 맹주로 해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두 동맹 간의 전쟁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스파르타가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자, 문제는 이제 스파르타는 민주 정치나 정치적인 지도력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쟁 과정에서 그리스 세계의 분열, 쇠퇴,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리스는 어느 정도 침체기를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부분이 이제 그리스 북부에서 마케도니아
에서 이제 알렉산더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사람은 이제 동방으로 원정을 떠나는데, 자, 이 그림의 모습을 보면 이수스 전투라고 해서 페르시아를 공격하게 되는 그 알렉산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이제 서유럽 혹은 이제 서방의 문화를 유럽에서 이제 동방으로 전하게 되면서 이것이 새로운 용어로 나타나게 되는 문화가 보이는데, 그것을 헬레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결합된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로마를 이야기해 보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 세계는 어느 정도 이제 쇠퇴를 하게 되면서 또 새로운 국가로 로마가 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는 일반적으로 왕정을 시행했다가 이것이 귀족들에 의해서 공화정으로 변해 나간다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제 로마를 볼 때 초반부에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포에니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북부에서 이제 성장을 하고 있었던 카르타고라고 하는 국가와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그 로마라고 하는 국가가 점차 커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지중해에서 충돌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서 보듯이 한니발이 코끼리 부대를 끌고 이제 로마를 공격하면서 로마는 거의 이제 몰락의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카르타고의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를 하면서 또 로마의 제국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앞에서 보았던 그 포에니 전쟁의 승리를 떠올렸을 때 로마가 더 커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오히려 포에니 전쟁의 승리는 로마의 몰락이라고 할까요? 또 부정적인 모습에 나타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요. 자, 바로 속주 혹은 이제 가장 쉽게 얘기해서 식민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지역들에서 값싸게 이제 농산물이 들어오게 되면서 로마 내에 있던 자영농이 몰락을 하게 되고, 이 자영농은 곧 군대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전체의 기강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라쿠스 형제는 농지법, 곡물법을 시행해서 로마의 기강을 다시 되살리려고 하는 노력들을 했지만, 귀족들은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 개혁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결과적으로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 실패하게 되면서 또 로마가 점차 또 몰락해 나가는 그런 느낌의 그 분위기를 타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등장한 로마의 정치 흐름을 삼두 정치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군인들이 정치를 담당하게 되는 모습인데, 이 삼두 정치 총 2차에 걸쳐서 일어났었는데, 최종 승리자는 카이사르가 되겠습니다. 카이사르가 정권을 장악했던 거죠. 자, 근데 문제는요. 자, 카이사르는 브루투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굉장히 유명한 대사를 남기고 죽게 되죠. 브루투스, 너 맞아! 라고 하는 대사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카이사르가 몰락을 하게 되면서 또 삼두 정치가 무너지게 되고요. 자, 이 삼두 정치가 무너지면서 전혀 다른 정치의 양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사실상 이제 재정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카이사르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는 그 원로원들의 그 호칭을 받으면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고요. 이것은 존엄한 자를 의미하고요. 현재 8월달 어거스트의 기원이 되는 그런 뭐랄까 명칭이기도 하죠. 그리고 양 아버지가 칼에 맞아서 죽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아우구스투스는 제1의 시민, 호민관으로서 정치를 담당하겠다라고 했는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미 사실상 재정, 황제가 통치하는 정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요. 자, 이 이후에는 5명의 현명한 황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을 오현제 시대라고 합니다. 자, 이를 기반으로 해서 로마는 안정과 평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영토도 더 넓혀 나가게 되고요. 또 내부 경제적인 모습도 안정기를 접어들게 되죠. 자, 그런데 또 안정기가 접어들게 되면 또 몰락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마련이죠. 자, 어느 국가나 전성기가 있으면 쇠락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로마 재정의 쇠퇴 극복 노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3명의 황제를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요. 자, 먼저 디오클레티아누스는요, 사분할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넓어진 로마의 영토를 4개로 나눠서 효과적으로 통치하겠다
라고 하는 입장을 제시한 거고요. 동방의 전제 군주정을 표방해서 또 로마의 쇠퇴를 극복하려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콘스탄티누스는요, 수도를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천도합니다. 동쪽으로 더 옮겨 나가게 되는 거죠. 자, 또한 로마의 고질적인 하나의 또 문제였던 크리스트교를 어느 정도 인정해주면서 공인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 크리스트교라고 하는 세력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로마도 어떻게 통제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테오도시우스 때는 아예 동로마, 서로마로 분리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미 앞서서 우리가 디오클레티아누스에서 사분할제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예상을 해볼 수가 있었겠고요. 자, 또한 크리스트교를 아예 정식적으로 국가의 종교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국교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어쨌거나 로마가 성장하게 되는 과정에서 초반에 이제 크리스트교를 탄압했었는데 그것을 아예 이제는 국가의 종교로 인정하게 되면서 또 로마도 크리스트교와 결탁 혹은 함께 나아가게 되는 방향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라고 하는 국가는 언제 이제 멸망을 했느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보편적으로 서로마가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멸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서양 중세의 시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리스 나아가서 로마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서양 고대의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자, 끝!